며느리와 날마다 부딪히던 시어머니, 말은 차갑고 표정은 엄했지만 며느리 혼자 먼 베트남 땅을 가게 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돈상에 혼자 저렇게 보내선 안 되지. 그렇게 두 사람은 한 줄로 늘어선 승객들 사이 같은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서로 눈길조차 피하며 앉아 있었지만 창밖 구름을 바라보던 시어머니의 마음 한켠엔 알 수 없는 연민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여정은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구독자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안개가 전남 화순의 능주 복숭아밭을 부드럽게 덮었습니다. 흙길 위에 촘촘히 맺힌 이슬이 발끝마다 튀었고 까지마다 밤새 올라온 어린 순이 반짝였죠. 홍 여사는 허리를 천천히 굽혀 장가지를 솎았습니다. 칼끝이 가지를 스치고 잘린 면에서 연한 향이 피었습니다. 오래된 굳은 살이 박힌 손등이로 푸른 핏줄이 또렷했고 숨을 고를 때마다 얇은 김이 입김처럼 흩어졌습니다. 이 집으로 들어와 보낸 세월이 그 손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그녀는 원래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나고 자라 남의 집 마당을 오르내리며 살았고 살림과 품팔이를 번갈아가며 겨우겨우 버텼습니다. 그러다 형편이 조금 나은 복숭아 농가의 아들과 혼인해 이 집 문턱을 넘었습니다. 겉보기엔 넉넉한 집안이었지만 시부모 봉양과 밭일, 아이들 뒷바라지까지 한꺼번에 그녀의 어깨에 얹혔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난 뒤에도 밭과 집을 붙들어 온 건 결국 그녀의 손이었죠. 그래서일까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며느리가 자신처럼 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다만 그 바람이 말이 되는 순간 말끝은 자주 날카로워졌습니다. 집안은 다른 온도였습니다. 며느리 마이는 늦은 아침빛이 드는 방에서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브러쉬로 뺨을 쓸고 거울 속 눈꼬리를 다듬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가져온 연한 향수가 공기 사이를 천천히 채웠습니다. 마이는 베트남 북부 목저우라는 산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비좁은 방, 비에 젖는 지붕, 병환이 잦던 아버지. 모자람이 일상이던 집에서 그녀는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인연처럼 이어진 소개가 닿았고 대는 끊기면 안 된다는 말이 무겁게 오르내리던 이 집으로 먼 길을 돌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은 누가 먼저 선택했다기보다 서로 다른 길 끝에서 마주친 사정이 만든 인연에 가까웠습니다. 농사일은 여전히 몸에 붙지 않았습니다. 낯선 언어와 예법이 머릿속을 한동안 복잡하게 만들었고 손은 자주 굼떴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손에 익는 일부터 붙잡았습니다. 아이의 도시락, 숙제 확인, 옷차림과 위생, 병원 예약 같은 목록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도 그 목록에 넣었습니다. 타지에서 흐트러지면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엌문이 열리고 흙냄새가 방 안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홍 여사가 장갑을 벗어 싱크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에 묻은 진흙이 물에 스르르 풀렸고 물줄기가 스테인리스에 얇게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방을 한번 훑어보고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마이, 아이 학교 준비는 다 챙겼니? 네, 어머님. 교과서랑 준비물 확인했고 도시락도 싸놨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공기에는 온도차가 분명했습니다. 홍 여사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고개 끄덕임은 칭찬도 불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음속 저울이 묵직하게 흔들렸습니다. 땀으로 지켜낸 삶과 계획표로 버티는 삶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그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부는 한번 놓치면 따라잡기 어려워. 어릴 때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매일 같이 앉아 책을 읽고 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도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홍 여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좋아하는 것이라는 말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골라 잡을 수 없던 젊은 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해가 나면 더위를 맞는 일이 먼저였던 시절. 선택은 늘 일의 양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기억이 혀끝을 세게 만들었습니다. 좋아하는 건 나중에도 할 수 있어. 먼저 해야 할 건 해야 한다. 어머님 말씀 이해해요. 그래도 아이 마음이 꺾이지 않게 붙잡아 보려고 해요. 말끝은 공손했지만 마이의 손등이 살짝 떨렸어요. 억울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그녀의 목소리는 늘 한 박자 늦게 흘러나왔습니다. 타지에서 배운 공손함만으로는 마음의 벽을 세울 수 없을 때가 많았고 그럴 땐 자주 조용해졌습니다. 홍 여사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갑을 다시 집어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로는 끝났지만 마음속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이 집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대는 끊기면 안 된다. 그 말은 집안의 기둥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론 더 굳게 묶어두기도 했습니다. 홍 여사는 그 무게를 버텨온 여인이었고 마이는 그 문턱을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결핍에서 출발했지만 버티는 법과 기대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도 서로 다르게 들렸죠. 아침은 다시 평온한 듯 흘러갔지만 작은 불씨는 남아 있었습니다. 말의 온도차, 이해의 어긋남이 고스란히 자리를 잡았죠. 마이는 고개를 숙인 채 가방을 들었고 홍 여사는 다시 장갑을 꼭 쥐었습니다. 한 공간에 있지만 두 사람이 손에 쥔 무게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침 식탁 위는 사람 수만큼 그릇이 늘어섰습니다. 된장국 김이 퍼지고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쉴 새 없이 이어졌죠. 홍 여사는 상을 들고 나르다 허리를 한번 붙잡았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조부모의 기침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홍 여사는 이불을 걷어 햇살 드는 자리에 내놓고 약 봉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표정은 무심했습니다. 이런 일은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아버님, 죽 조금 더 드시고 약 드셔요. 장독대 옆에는 빨래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홍 여사는 비누칠한 옷을 힘껏 비벼내고 물에 헹궈 빨랫줄에 걸었습니다. 물방울이 앞섭해 튀었지만 닦을 틈도 없었죠.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그냥 참고 손을 놀렸습니다. 그 시간 마이는 아이의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넣고 운동화를 신겨주며 체육복도 챙겼습니다. 현관 앞에서 아이를 배웅한 뒤 잠깐 멈춰서서 베트남에서 가져온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잠시 바라보다가 서랍 안에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홍 여사는 국자를 휘저을 때 허리에 통증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죠. 그녀는 순간 얼굴을 찡그렸지만 곧바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점심은 미역국으로 하자. 속이 편해야 약도 잘 받지. 마이는 부엌문 앞에 서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도와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늘 헷갈렸습니다. 한국식 살림의 순서가 아직 몸에 붙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님, 빨래 제가 널게요. 젖은 건 무거워. 허리 다친다. 너는 방 청소부터 해. 짧게 끊어 말했지만 그 속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레를 들었습니다. 창틀 위 먼지를 닦으며 문득 서랍 속 사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묵직해졌죠. 점심 무렵 조부모의 열이 오르는 것 같아 체온계를 꺼냈습니다. 홍 여사는 시간과 수치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기록만큼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2시에 다시 재보자. 더 오르면 보건소 가야겠다. 마이는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잠시 멀어졌습니다. 친정 생각이 올라왔던 겁니다. 그때 부엌에서 국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홍 여사의 손이 잠시 흔들린 거였죠. 어머님, 물 좀 먼저 드세요. 허리 괜찮으세요? 괜찮다 걱정하지 마. 이런 건 다 지나간다. 단단한 말이었지만 물컵을 받는 손끝은 잠깐 떨렸습니다. 마이는 그 떨림을 정확히 봤습니다. 말보다 손이 먼저 알려주는 사실이 있었죠. 집안의 무게가 한 사람의 몸에 얼마나 내려앉는지 그 순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오후는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작은 어긋남은 쌓이고 있었습니다. 도우려는 마음은 늘 타이밍이 맞지 않았고 말의 뉘앙스는 달랐습니다. 살림의 리듬이 같지 않으면 작은 일도 갈등의 불씨가 되곤 했습니다. 조용한 오후였지만 긴장은 그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지만 분위기는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죠. 하루 종일 고단한 표정이 남아있는 홍 여사가 밥상을 바라보다가 아들의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수, 너 빨리 성적표 가져와서 할머니 보여드려. 아이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밥숟가락을 내려놓는 순간 공기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레 가방을 뒤져 성적표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떨렸습니다. 홍 여사가 그것을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이게 뭐냐? 점수가 이래서야 어디 따라가겠니? 아들은 무안한 듯 웃으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조금 나아졌네요. 아직 어리잖아요. 홍 여사의 시선이 아들에게 꽂혔습니다. 너도 애 아버지면 똑바로 챙겨야지. 애가 이렇게 헤매는데도 그냥 두고만 있었어? 말은 아들에게 했지만 고개는 슬쩍 며느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이에게 들으라는 듯한 말투였어요. 마이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번 주에는 학교에서 체육대회 준비가 있었어요. 늦게까지 남아 있어서 피곤했대요. 홍 여사의 눈빛이 더 매서워졌습니다. 피곤하다고 공부 안 하는 게 습관되면 큰일 난다. 공부는 어릴 때 기초가 제일 중요한 거 몰라? 아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성적표를 움켜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마이는 아이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보세요. 우리 진수도 스스로 노력하고 있잖아요. 너무 몰아붙이면 안 돼요. 아들은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듯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둘 다 그만해요. 애 앞에서 이러면 더 상처받아요. 엄마 말도 맞고 마이 말도 다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그의 입에서 덧붙여진 말은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보, 당신은 집안일도 힘들어하면서 교육까지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의 말이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저도 엄마예요. 아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어머님하고 다르지 않아요. 다만 방식이 다른 거일 뿐이라고요. 마이의 목소리가 커지자 홍 여사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습니다. 방식이 다르다고? 그래서 애 성적표가 이 꼴이 된 거냐? 내가 옛날에 너희 아버지 키울 때는 새벽마다 깨워서 책상 앞에 앉혔다.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 거라는 거 몰라서 하는 말인 게냐? 과거의 기억이 홍 여사의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마이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님의 그 시절과 지금은 다르잖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도 찾아가면서 할 수 있어요. 억지로만 시키면 아이들의 마음이 꺾여요. 홍 여사는 성적표를 식탁 위에 툭 내던졌고
종이가 퍼덕이며 흩날렸습니다. 아이는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 공부 싫어. 마이는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가 그렇게 감싸니까 애가 더 나약해지는 거야. 말은 고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홍 여사의 얼굴은 붉게 상기됐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삐걱 소리를 내며 밀려났습니다. 그녀는 부엌 쪽으로 걸어갔고 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찌개와 밥그릇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굳은 채 밥알만 건드렸습니다. 아들 진수는 마이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마이는 눈물을 닦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힌 후 언제나 그랬듯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기쁜 일로 혹은 슬픈 일로 마음이 요동칠 때면 늘 찾아보던 낡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병든 아버지가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사진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친정을 향한 그리움이 더 깊어졌습니다. 부엌에서는 홍 여사가 그릇을 거칠게 치우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방에서는 마이의 억눌린 울음이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겉보기엔 조용한 밤이었지만 집안의 가족들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잠잠하던 시각,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집안의 모든 시선이 수화기 쪽으로 쏠렸습니다. 마이가 전화를 집어들고는 이내 얼굴빛을 잃었습니다. 귀에 닿는 말이 믿기지 않는 듯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네, 뭐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손끝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가 놀라 달려와 엄마 팔에 매달렸고 남편은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홍 여사도 부엌에서 뛰어나와 며느리 곁에 섰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무슨 전화를 받은 거니?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평소 건강이 좋지 못했고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니 마이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꺼내보며 위안을 삼던 아버지 사진이었는데 그 얼굴이 이제는 세상에 없다는 소식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사진 위로 쏟아졌습니다. 집안은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붙잡고 항공편을 알아보느라 분주했고 아이는 엄마 곁에 매달려 울었습니다. 마이는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타국에서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 새벽 비행기가 있어. 마이, 나는 일 때문에 못 가니까 너 혼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홍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라고? 며느리 혼자 사돈상에 간다고? 그게 말이 되냐 이놈아? 남편은 난처한 듯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미안하지만 전 못 가요. 거기 친정 식구들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홍 여사는 탁자에 손바닥을 내리쳤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네가 못 가면 나라도 가야지. 사돈상에 며느리 혼자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집안의 체면이야. 내가 같이 간다. 마이는 눈물을 멈춘 채 고개를 들었어요. 놀라움과 벅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홍 여사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도 친정 어머니 임종을 못 지켰어. 지금도 그 한이 가슴에 남아있더라. 그런데 네가 타국에서 아버지 임종을 못 지킨 것도 모자라서 혼자 가게 두면 내가 사람이 아니지.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집안의 체면을 내세웠지만 사실 속마음에는
며느리의 고통을 혼자 짊어지게 둘 수 없다는 연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이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하고 사진만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집안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마이가 눈물을 흘리며 옷가방에 옷과 준비물을 챙기는 동안 진수는 마이의 치마를 붙잡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마이는 진수를 끌어안고 흔들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엄마 괜찮아.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파. 홍 여사는 멀찍이 서서 지켜보다가 천천히 다가와 마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힘내라 마이야. 네 마음 나도 안다. 채비를 마친 홍 여사와 마이는 집을 나섰습니다. 차창 밖 풍경은 늘 보던 들판과 도로였지만 그날따라 모든 것이 흐려 보였습니다. 마이는 사진을 손에 꼭 쥔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홍 여사는 옆에서 그 손을 흘끗 바라보며 차 안의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가족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들뜬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겁게만 옮겨졌습니다. 마이는 수속 창구 앞에서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공항에서의 일이 홍 여사에게는 익숙하지 않았던 터라 직원에게 물어물어 겨우 출국 준비를 처리했습니다. 그 순간 마이는 느꼈습니다. 홀로였다면 도저히 이 길을 걸어올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홍 여사가 자신에게 보여주는 진심을. 홍 여사는 말없이 곁을 지키며 며느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 마이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습니다. 밥 잘 먹고 지내라. 짧은 목소리가 울려 나올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휴대폰이 흔들렸습니다. 홍 여사는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어 마이의 손을 잡아주었죠. 그녀의 손 위에 마이의 떨리는 손을 포개며 말없이 함께 울었습니다. 같은 딸로서, 같은 여자로서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노이에 도착한 뒤 다시 4시간을 달려 목저우 마을에 닿았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지붕, 어두운 전등불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이 슬픔 어린 눈빛으로 맞이했습니다. 친정집 앞에 다다르자 마이는 점점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죠. 허물어진 담벼락, 텅 빈 자리 앞에서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홍 여사는 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마음 나도 알지. 그래 마이야, 펑펑 울어라. 그녀의 눈물과 마이의 눈물이 함께 흘렀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같은 여자로서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목저우 마을의 골목은 좁고 굽어 있었습니다. 낡은 지붕들이 맞닿은 채로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친정집 앞에 도착하자 홍 여사의 눈은 자연스레 담벼락부터 훑혔습니다. 군데군데 무너져 금이 간 벽, 빗물에 젖어 얼룩진 지붕, 달아빠진 대문. 이렇게 살았구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숨이 막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더 분명해졌습니다. 방은 2개뿐이었고 그마저도 칸막이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문짝 대신 낡은 천이 걸려 있었고 바닥은 오래된 돗자리로 덮여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엔 연기가 빠져나오지 못한 작은 화덕이 남아 있었고 냄새가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마당 끝에 있었는데 문이 달리지 않아 커튼으로 가려둔 게 전부였습니다. 홍 여사의 눈엔 모든 게 충격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마이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어머니를 부축해 방 안으로 모시고 형제자매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눈물을 나눴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 깊었지만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늦었어요. 아버님 곁을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친정 어머니는 눈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마이 네가 온 것만으로도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다. 그 말에 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은 끊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홍 여사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아버지가 누워있던 자리를 마주했습니다. 낡은 이불 위에 남은 눌린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치매로 오랜 세월 고생하던 그의 흔적이었죠. 그 빈자리를 보는 순간 홍 여사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까지 가난했구나. 그런데도 서로를 품고 살아왔구나. 그녀의 기억 속에도 가난한 어린 시절이 겹쳐졌습니다. 겨울이면 구멍난 이불 속에서 발을 모아덮고 자던 시절, 아버지를 떠나보내던 날, 싸늘한 방 안 공기,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던 기억. 그 모든 게 눈앞의 광경과 겹쳐졌습니다. 빈손은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식구들의 정성만큼은 누구보다도 절절했습니다. 빌려온 향로를 반짝이도록 닦아두었고 손바느질로 꿰맨 상복을 입은 형제들은 끝내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웃들도 조금씩 음식을 내어와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진 건 없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홍 여사는 조심스레 향을 올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낯선 땅, 낯선 풍습이었지만 예를 다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을 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난은 집을 올감했지만 그 마음만은 가난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홍 여사는 고개를 들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가족 품에 안겨 흐느끼는 마이의 모습은 더 이상 외국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모 잃은 딸이었고 사랑받은 자식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보며 홍 여사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집안의 곡성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몇 날 며칠 이어진 슬픔 속에서도 사람들은 다시 밥을 짓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한켠에서는 조금씩 평온이 돌아오고 있었죠. 마이는 잠시 뜰에 앉아있던 홍 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눈가가 여전히 부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머님, 잠깐 밖에 나가실래요? 답답하실 것 같아서요. 홍 여사는 며느리의 손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을 나서 좁은 골목길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은 붉은 흙먼지가 남아 있었고 작은 가게마다 형형색색 천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선이 얽혀 있는 하늘 아래로 오토바이가 바삐 지나갔습니다. 홍 여사는 처음 보는 풍경에 눈길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낯설고 소란스러웠지만 며느리의 손을 잡고 걷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전통시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생선 비린내와 향신료 향이 뒤섞여 흘러왔습니다. 좌판에는 싱싱한 채소와 닭, 그리고 알록달록한 과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장터를 가득 메운 소음 속에서 홍 여사는 살짝 어리둥절했지만 마이가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여기선 이렇게 북적이는 게 일상이에요. 시장이 마을의 심장이거든요. 홍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힘겨워 보이면서도 생기 있었습니다. 시장 끝을 지나자 넓은 논이 시야에 펼쳐졌습니다. 초록빛 물결이 바람에 흔들렸고 물길 따라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논두렁 위에 선 농부들이 허리를 굽혀 모를 심고 있었습니다. 참 다들 고단해 보이는데 또 씩씩하구나. 마이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다시 장터로 들어오자 사람들의 발길이 모여 있는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쪽에서 커다란 알루미늄 냄비가 걸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뽀얀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라 바람에 실려 퍼지자 향긋한 고수와 육수 냄새가 코끝을 파고들었습니다. 줄지어 앉은 사람들이 그릇을 받아들고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땀을 훔치며도 미소가 번지는 얼굴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이가 발걸음을 멈추며 어머니 쪽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저게 쌀국수예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아이 때부터 이 맛으로 자라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늘 이렇게 먹죠. 홍 여사는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섰습니다. 소박한 식탁 위에서 그릇마다 담긴 국물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생전 처음 맡아보는 향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냄새가 참 진하구나. 이런 건 누구라도 사 먹겠다. 곁에 있던 노파가 국수를 말아 건네주며 웃었습니다. 홍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들이키자 입안 가득 퍼지는 진한 맛에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맛있네. 이렇게 간단한데도 속이 풀린다. 마이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렇죠? 어릴 땐 몰랐는데 외국에 나와보니 이 맛이 제일 그리워요. 홍 여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릇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건 장사도 되겠다. 어디서든 먹히겠는걸? 그 말은 가볍게 흘린 듯 했지만 마이는 순간 눈길을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짧은 말 속에서 묘한 가능성이 스쳐 지나간 듯 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국물의 김처럼 그 말은 공기 속에 오래 남아 복선처럼 번져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당 한쪽에 소박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낮에 장터에서 구해온 채소와 고기로 홍 여사가 손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당면 대신 넓적한 국수를 써서 채소와 함께 볶아 잡채와 비슷하게 내놓았고 돼지고기를 간장에 졸여 장조림을 만들었습니다. 나물은 장터에서 구한 풀로 고소하게 무쳐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치는 없었지만 상에는 한국의 손맛이 은은히 배어 있었습니다. 마루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낯선 음식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젓가락을 들어 감사히 먹었습니다. 눈빛에는 호기심과 감사가 함께 담겨 있었죠. 사돈, 이렇게까지 정성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홍 여사는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맛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만 담은 거예요. 가족들은 낯선 맛에 놀라면서도 끝까지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그 모습에 홍 여사의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친정 가족들이 자리를 물리자 마루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반쯤 비워진 그릇과 젓가락 몇 개가 상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초라한 등잔불이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이는 숟가락을 만지작거렸고 홍 여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색한 기류가 방안을 채우기 시작할 즈음 마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짧게 불렀지만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홍 여사가 먼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잔소리 많이 했지. 네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었어. 홍 여사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고 한참을 멈춘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시집 와서 매일같이 시부모 모시고 밭일에 살림에 남편까지 일찍 보내고 혼자 애 키우면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그 고단한 길을 네가 똑같이 걷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 그래서 더 세게 말했는지도 몰라. 마이는 눈물이 고여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아이를 존중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마음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늘 혼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말도 서툴고 아무리 애써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억눌렀던 서운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고 싶었는데 그럴수록 마음이 작아졌어요. 아이가 옆에 있어도 늘 혼자인 것 같았거든요. 홍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참아온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네가 애쓰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아이 챙기고 집안 붙들려고 노력하는 거 다 봤다. 그런데도 기다려주지 못하고 내가 욕심이 컸던 것 같아 미안하다. 말끝이 떨렸습니다. 홍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이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시는 줄만 알았어요. 늘 지적하시고 뭐든 부족하다 하셔서. 그런데 오늘 어머님 말씀을 듣고 나니 왜 그러셨는지 알 것 같아요. 홍 여사는 손을 뻗어 마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굳고 거칠었지만 온기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원망만 하고 제 마음만 고집해서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물이 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오래된 서운함을 씻어내듯 반짝였습니다. 좁은 마루에 울음소리가 퍼졌지만 이번 울음은 서러움만이 아니라 안도와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해와 서운함 뒤에 숨어 있던 건 사실 서로 닮은 마음이었어요.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단단한 마음, 그 마음이 드러나자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을 나눌 수 있었던 거죠. 며칠 전 장터에서 홍 여사가 쌀국수를 맛있게 먹던 모습은 마이의 마음에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베트남 국수를 들이켰을 때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맛있네 하고 연거푸 젓가락질을 하던 그 순간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맛있게 드시는 모습에 마이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온 힘을 다해 어머니께 진짜 쌀국수를 대접하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마이는 큰 맘을 먹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비싸서 눈길도 주지 못했던 소고기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주인에게 고기를 주문했습니다. 중요한 손님 대접해 드릴 거니까 좋은 고기로 부탁드려요. 저희 어머님이 쌀국수를 처음 드시거든요. 친정 어머니가 곁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네 살림도 빠듯한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니? 마이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꼭 필요해요.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대답에 어머니는 말없이 지갑을 열어 작은 돈을 보탰습니다. 그 순간 모녀의 눈가가 함께 젖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커다란 솥에 소고기 뼈와 고기를 넣고 천천히 불을 올렸습니다. 파와 양파, 향신료를 하나씩 넣자 구수하면서도 향긋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동생들은 쌀국수를 씻고 어머니는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온 가족이 손을 보태며 쌀국수를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육수는 뽀얗게 우러났습니다. 지붕 위로 피어오른 김이 마을길로 번지자 지나던 이웃들이 고개를 돌리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저 집에 무슨 잔치라도 있나 보네. 냄새가 고소하다. 홍 여사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물의 향신료가 너무 강하지 않을까? 내 입에 맞을까? 의심이 스치기도 했지만 솥에서 흘러나오는 냄새에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드디어 상에 쌀국수가 올랐습니다. 뽀얀 국물 위에 하얀 면발이 담겼고 소고기 고명과 향긋한 고수가 올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님, 맛 좀 보세요. 홍 여사는 젓가락을 들어 한참 망설였습니다. 국물에 얼굴을 가까이 대자 낯선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첫 젓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거 정말 괜찮네. 국물이 깊구나. 시원하고도 진하다. 그녀는 연거푸 젓가락을 놀렸습니다. 국수를 후루룩 들이키며 속이 풀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마이는 숨을 죽이며 시어머니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어머니의 입가에 번진 웃음을 보았습니다. 가슴속 깊이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이게 저희 집의 맛이에요. 어릴 적부터 먹어온 우리 가족의 힘이에요. 홍 여사는 그릇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맛이라면 장사도 되겠다. 어디서든 통하겠어. 짧은 말이었지만 마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삶과 가족의 맛을 처음으로 인정해주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난 속에서 이어온 쌀국수 한 그릇에 그 맛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버텨낸 힘이었고 자부심이었으며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아침, 홍 여사는 일찍 일어나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아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떠 있었어요. 어머니, 송금 준비 다 됐어요. 언제든 말씀하세요. 며칠 전부터 미리 부탁해둔 일이었습니다. 복숭아 농장 계좌에서 목돈을 빼서 국제 송금으로 준비하라고 했었죠. 홍 여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이미 끝났어요. 어제 저녁 마이가 끓여준 쌀국수를 먹으며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이 맛이라면 분명 잘 될 거라고요. 부엌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이와 친정 어머니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홍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돈, 마이야, 아침 얼른 먹고 오늘 시장 한 번 더 가보면 안 될까? 마이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어제도 다녀오셨는데 뭔가 더 사실 게 있으세요? 홍 여사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내일이면 한국 가는데 언제 또 와보겠니? 친정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같이 나가봅시다. 오늘은 날씨도 좋고요. 세 사람은 아침을 마치고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홍 여사는 유심히 주변을 살폈어요. 어제와는 다른 시선으로 이곳저곳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 가게들이 줄지어 선 곳, 특히 음식점들의 위치를 눈여겨봤죠. 시장에 도착하자 홍 여사의 발걸음이 더욱 꼼꼼해졌습니다. 쌀국수 가게마다 들러서 손님 수를 세어보고 어느 시간대에 가장 붐비는지 관찰했어요. 마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였지만 그냥 한국 가기 전 마지막 구경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저기 쌀국수 맛있어 보이죠? 한 그릇 더 드실래요? 아니야, 괜찮다. 그보다 저쪽으로 좀 더 가보자. 홍 여사는 시장 입구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자리였어요. 상권으로는 최고의 위치였죠. 그런데 그 모퉁이에 문이 닫힌 작은 가게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매매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홍 여사는 그 앞에서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테이블 대여섯 개는 놓을 만한 크기였고 주방 시설도 그럭저럭 갖춰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야, 저기 부동산 중개소 같은 데 없나? 마이가 두리번거리다가 길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는 것 같은데요, 왜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세요? 응, 저 가게가 왜 비어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서. 세 사람은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중개인은 한국 사람이 온 것을 신기해했지만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마이가 통역을 해주니 대화가 수월했습니다. 중개인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그 가게는 몇 년간 식당을 운영했던 곳인데
주인이 연세가 많아 건강상 문제로 최근에 문을 닫았다는 것이었어요. 장사는 정말 잘 됐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위치도 좋고 단골 손님도 많았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중개인 아저씨가 그 가게는 장사 정말 잘 됐던 곳이래요. 주인 할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그만둔 거라고 해요. 홍 여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럼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봐. 마이는 깜짝 놀라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설마 여기서 뭔가 하시려고요? 홍 여사는 마이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마이야, 어제 네가 끓인 쌀국수 맛을 봤잖아. 그 솜씨면 이 가게에서 장사해도 충분히 잘 될 거야. 마이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떡해요? 저는 한국에 살아야 하는데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사돈께서 하시는 거지. 그제야 마이 어머니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안 돼요. 너무 큰일이에요. 홍 여사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송금해줘. 사돈, 마이한테 가르쳐준 솜씨로 쌀국수를 끓이면 돼요. 그 맛이라면 손님들이 줄 설 거예요. 부동산 중개인은 세 사람의 진지한 대화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이가 다시 통역을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세요. 중개인이 계산기를 꺼내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금액, 그리고 기존 시설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조건까지. 홍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계약하자. 마이와 친정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너무 성급한 것 아니에요? 이런 큰일을 이렇게 갑자기요. 성급한 게 아니야. 며칠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일이다. 가족들이 힘들게 사는 걸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 친정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안 돼요. 이런 큰 선물은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홍 여사는 완강했습니다. 이미 아들에게서 송금을 완료했다는 답장이 와 있었어요. 이미 다 준비됐어요. 거절하지 마세요. 계약 과정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마이가 통역을 해주고 홍 여사가 결정을 내리고 송금된 돈으로 바로 계약금을 지불했어요. 열쇠까지 받아들고 나니 정말 현실이 됐습니다. 가게 앞에 다시 선 세 사람, 홍 여사가 열쇠를 친정 어머니 손에 쥐어줬습니다. 사돈, 이제 이 가게는 당신 거예요. 맛있는 쌀국수 끓여서 많은 손님들한테 대접해 주세요. 친정 어머니는 열쇠를 받아들고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못할 은혜예요. 마이도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갈등이 깊었던 시어머니가 이런 큰 선물을 해주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보답해드려야 할까요? 홍 여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가족이 힘들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어머니 솜씨면 이 가게가 정말 잘 될 거라고 믿어요. 그날 저녁 가게 열쇠를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내일 홍 여사가 한국으로 떠나도 이제는 작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어요. 마이는 잠들기 전에 열쇠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뛰어난 요리 솜씨로 최고의 쌀국수를 만드실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이 가게가 정말 잘 되는 모습을 시어머니께 보여드리겠다고 말이에요. 떠나는 날 아침 친정 마당에서는 작별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홍 여사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사돈,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못할 은혜예요. 아니에요, 가족인데요. 가게 잘 되면 소식 전해주세요. 마이도 형제들과 하나씩 안아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새로운 희망이 있었어요. 엄마 몸 건강하시고 가게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택시가 도착하자 모든 가족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홍 여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하노이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홍 여사와 마이는 서로 다른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어색하고 무거웠던 침묵이 이제는 편안한 정적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홍 여사는 마이의 손등을 살짝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이야, 고생 많았어. 혼자 갔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님이 함께 가주셔서 정말 든든했어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잠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어깨를 기댄 채로요. 승무원이 담요를 덮어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녀처럼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따뜻해 보였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차 안에서 홍 여사는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던 거예요? 일은 무슨 사돈댁에 작은 가게 하나 마련해줬어. 어머니,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요? 홍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그보다 마이 친정 가보니까 정말 어려웠더라고.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지. 도와주는 게 맞아. 마이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시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넓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화순 집에 도착하니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보고 싶었어요. 홍 여사는 손자를 끌어안으며 웃었어요. 아빠랑 둘이 잘 있었어? 엄마 고향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다음에 할머니가 해줄게. 집안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홍 여사가 돌아오자마자 밀린 집안일부터 체크했을 텐데 이번에는 마이부터 챙겼어요. 마이야, 피곤하지? 짐은 내일 정리하고 오늘은 푹 쉬어.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하지만 홍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며칠 동안 고생이 많았어. 좀 쉬어. 그 모습을 보던 남편도 신기해했어요. 평소 어머니 같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집안의 일상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홍 여사는 마이에게 잔소리 대신 조언을 해주었고 마이는 시어머니의 일을 기꺼이 도왔습니다. 특히 아침 복숭아밭 일이 그랬어요. 예전에는 홍 여사 혼자 하던 일인데 이제는 마이도 함께 나갔습니다. 어머님, 이 가지는 어떻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비스듬히 잘라야 해. 나무가 다치지 않게. 마이는 열심히 배웠고 홍 여사는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 주었어요.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베트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의 친정 어머니였어요. 네, 어머니, 가게 준비는 어떠세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소식은 반가웠습니다. 가게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메뉴판도 만들고 테이블도 정리했고 재료 받을 곳도 시장에서 확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준비는 많이 힘들지 않으시고요? 홍 여사가 마이 옆으로 다가와 함께 들었어요. 괜찮아. 동생들이 다 도와주고 있어. 정말 꿈만 같다. 마이는 전화를 끊고 홍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홍 여사는 마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잘 준비하고 있다니 다행이다. 네 솜씨 덕분이지 내가 뭘 했다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에서 홍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야, 다시 한번 미안했다. 그동안 네 마음도 모르고 잔소리만 해서. 마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마음을 모르고 제멋대로 해서 죄송했습니다. 아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랑 엄마가 사이좋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남편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화목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한 달 후 또 베트남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진까지 함께요. 작은 쌀국수 가게 앞에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와 동생들이 분주히 국수를 끓이고 손님을 안내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어머님 보세요. 정말 잘 되고 있어요. 홍 여사는 사진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 맛이면 당연하지. 마이가 갑자기 홍 여사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아니셨다면 저희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홍 여사도 며느리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도와야지. 그 모습을 보던 남편과 아이도 함께 둘러쌌습니다. 진짜 한 가족이 된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저녁이 되어 복숭아밭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나란히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반 너머로 지고 있었어요. 홍 여사는 마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살자. 항상 이해만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만 서로의 입장에서 배려하면서 알겠지? 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해가 완전히 지고 나자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숭아꽃이 피어날 봄이 기다리고 있었고 베트남의 작은 쌀국수 가게에서는 오늘도 따뜻한 국물이 끓고 있을 것이었어요. 진정한 선물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믿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화순의 복숭아밭과 목저우의 쌀국수 가게, 두 곳을 잇는 것은 이해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여인의 사연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함께하는 그날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